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오늘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계약된 물량이 제대로 공급될 때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외부 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한국산 코로나19 치료제를 승인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자문했는데 북유럽 4개국이 곧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음식 섭취나 증상이 있는 사람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후보는 땅의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고 해명해왔지만 땅 개발 용역 9일 전 청와가 땅 경계를 직접 측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에 오 후보도 동행했다고 땅 경작인들이 증언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에 걸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등 일부 지역에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소집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외교의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고 백악관은 대북 정책 검토가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여러 건의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Those launches obviously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reaten the region and the broader international community. 미 국무부는 이어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은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은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동맹국들과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hey undermine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we'll continue to deal with those appropriately within the Security Council context and in discussions with allies and elsewhere.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현지 시간 26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를 소집한 데 이어 현지 시간으로 29일에는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도 막바지 단계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Well, we are in the final stages of our intensive multi-stakeholder North Korea policy review.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 일본 간 3자 대화가 다음 주에 열린다며 이 대화가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해 이에 당사국 간의 최종 조율을 마친 뒤 대북 정책을 입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영내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외부 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계약된 백신 물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공급 차질로 갈등을 빚어온 아스트라제네카에 유럽연합 EU가 사실상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약속을 지킬 때까지 EU 안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EU 외부로의 반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Make sure that everything stay in Europe until the company will come back to its commitments. And this is why we have this instrument that the President of the Commission yesterday again put in place to make sure that we control. 현지 시간 25일과 26일 화상으로 진행된 EU 정상회담에선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정상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일부 제약회사가 유럽인과의 약속을 존중하지 않는 한 모든 수출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remièrement, la fin de la naïveté. Je soutiens les mécanismes de contrôle aux exportations mis en place par la Commission européenne. EU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올해 1분기까지 1억 2천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생산 차질을 이유로 3천만 회분만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1,900만 회분이 EU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 이탈리아의 아스트라제네카 병입 공장에서 2,900만 회분의 백신이 발견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코백스와 EU로 공급될 물량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EU는 영국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할 물량을 감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한국산 치료제를 사용해도 좋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아직 정식 승인을 하기 전이지만 EU 회원국이 필요로 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북유럽의 4개 나라가 곧 도입할 예정입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한국 셀트리온이 개발한 레키로나주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키로나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들러붙어 바이러스가 체내세포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레키로나주는 지난 5일 한국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아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는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의 이번 권고는 정식 승인이 나지 않은 의약품을 유럽연합 회원국이 사용해야 할 경우 전문가들이 과학적 판단을 미리 해주는 절차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치료제가 유럽으로 공급되는 첫 관문이 열렸습니다. 북유럽의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와 핀란드 4개국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셀트리온 치료제 수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권고 결정으로 한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유럽에서 정식 승인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레키로나주는 이달 초부터 유럽의약품청의 긴급 사용 승인 심사도 밟고 있는데 다음 달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수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유럽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3차 유행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4일 코로나 봉쇄를 더 강화했지만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26일 현재 수도권의 중환자실 포화도가 120%를 넘어섰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당초 내일까지였던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정부가 다음 주부터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주째 하루 3,400명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소영 기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방역 기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우선 방역당국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 거리 두기 단계를 2주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동반이나 결혼 상견례 등을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금지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의 밤 10시 이후 영업도 계속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기본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시설 종류가 24개에서 33개로 늘어납니다. 새로 적용되는 시설은 미술관, 도서관, 키즈카페 등 9곳입니다. 기본 방역 수칙도 4개에서 7개로 늘고 거리 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대상 시설에 일괄 적용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부 관리 등에 더해 증상이 있을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수칙이 추가됐습니다. 또 식당 등 음식 섭취가 목적이 아닌 시설에서 허용구역 이외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네, 조금 더 강화됐는데 이렇게 방역 조치가 달라진 배경은 뭔가요? 방역당국은 10주째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유증상자가 출입하면서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다중이용시설 방역 대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병원과 의원, 약국 등에서 유증상자에게 검사를 권고하도록 의료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발표된 확진자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 471명, 해외 유입이 2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21명, 경기 187, 경남 37명, 인천 2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11명이고 사망자는 7명 늘어 모두 1,700여 명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0만 700여 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1차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3만 2천 명으로
총 76만 7천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속보입니다. 오 후보는 그동안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 이 땅이 개발지구에 포함된 것을 몰랐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과 반대되는 정황과 증언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 후보 처가가 2005년 6월 갑자기 해당 땅을 측량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기 땅을 스스로 측량한 건데요. 이명박 서울시가 내곡지구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 직전입니다. 먼저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장모와 오 후보 아내 등 4남매 모두 5명은 지난 1970년 서울 내곡동 두 필지의 밭을 지분으로 나눠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이후 농지가 어떤 상태로 유지돼 왔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서울 내곡동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김모 씨. 김 씨는 지난 2000년 초부터 오 후보 아내와 처가 땅에서 경작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땅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네가 없고 그런다고 아줌마 조경수도 옆에다 좀 했었고 이것이 맹문이라고 늘 많이 제가 했었습니다. 김 씨는 몇 년 후 땅 주인이라며 남녀 2사람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달하고 생각해서 내가 그때 어린길에서 못 가고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이날은 소작을 하라는 말과 함께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는데 김 씨 휴대전화에는 오 후보 장모의 이름과 번호가 입력돼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땅을 측량하겠다고 했고 다음 날 바로 측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KBS가 입수한 해당 토지에 대한 당시 지적공사의 측량 기록입니다. 2005년 6월 10일 측량 신청 접수, 사흘 뒤인 6월 13일 두 필지에 대해 측량이 실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됩니다. 이해관계인, 즉 오 후보 처가에서 측량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은 소유한 땅의 실제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명박 서울시가 이 땅이 포함된 내곡지구 개발을 건교부에 최초로 공식 제안한 건 2006년 3월. 그러나 제안을 위해서는 시행사였던 SH가 먼저 내곡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SH가 3개 업체와 맺은 조사 설계 용역 계약서, 2005년 6월 22일부터 용역을 시작한다고 돼 있습니다. 오 후보 아내와 처가 땅에 대한 측량은 개발 용역 착수 9일 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내곡동 땅 측량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으며 후보가 처가에 직접 확인한 결과 2005년쯤 불법 점유자가 있어 경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 측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지난 2005년 6월 측량이 이뤄질 당시 오세훈 후보 아내와 처가 땅에는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측량 현장에 이들도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가 측량 당시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송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아내와 처가 땅에는 김모 씨를 포함해 최소 4명이 경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KBS는 이들 중 3명을 접촉했고 2명이 측량 현장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땅 주인 측에서 2명이 왔는데 1명은 오세훈 후보의 장인, 성은 정 씨로 기억합니다. 장인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둥글둥글. 그 장인의 성함 생각나세요? 정무신데. 혹시 그 남편이라고 갔는데? 다른 1명은 오세훈 후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오세훈 후보가 측량하러 온 거를 직접 보셨어요? 봤어요. 모두들 다 봤는데 그때. 이들이 오세훈 후보로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선글라스가 나왔습니다. 선글라스 딱 끼고 제가 넥타이는 안 매고 거시기 좀 무슨 뭐라 콤비 그런 게 있더라. 이가 그러니까 배가 금방 알겠다. 선글라스를 쓰고 무슨 장판을 입었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오 후보로 기억되는 사람에게 경작인 중 1명이 먼저 말을 걸어 인사를 나누었다는 점에서도 기억이 일치했습니다. 제가 어머님 아니시라고 그래갖고 이야기 다 했지. 그래갖고 오배정사님이라고 인사한 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경작인 1명은
측량이 끝난 뒤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먹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세 분이 이제 식사를 하셨고 뭐 드셨는지도 기억나세요? 생태탕 드셨고 정치 이야기를 좀 서로 했어요, 같이. 취재진은 언급된 식당이 실제 존재하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은 공사장. 하지만 오랫동안 식당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펜스 쳐놓은 거. 여기 식당이 있었죠. 혹시 뭐 한식 같은 거 팔고 영업한 지는 오래됐고요, 그 자리에서. 네, 저희 여기 전부터 있었는데. 측량을 하면 신청인이 입회 서명하도록 돼 있는데 국토정보공사는 입회인 정보를 비공개한 후 측량 결과도를 공개한 상태입니다. 측량 당시 현장에 갔었냐는 질문에 오세훈 후보 측은 측량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장인과 큰 처남이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봄비가 흠뻑 내립니다. 중국 상동반도 부근에서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 지역, 호남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전국으로 이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비가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텐데요. 이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150mm 이상, 그 밖에 제주와 지리산 부근,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최고 80mm, 수도권과 충남, 그리고 호남과 경남 지역에도 20에서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내륙 지역에도 10에서 40,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안 지역과 제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서울 11.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서울 15도, 청주 17도 예상되고 어제 25도 안팎까지 올라갔던 광주는 18도, 대구 1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3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비가 대부분 그쳤다가 밤 사이에 중부 일부 지역에 또다시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세종시에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대상자는 차관급인 전 행정도시 건설청장이었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재현 기자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지는 세종시에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 LH 세종지역본부 등 4곳입니다. 차관급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는 퇴임 넉 달 뒤인 2017년 11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에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9개월 뒤 이 땅의 인근 지역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돼 A씨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A씨는 청장 재임 시에도 개발 예정지 근처의 땅을 부인 이름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투기 의혹을 경기 남부청에 배당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의 경우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니고 혐의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양 의원은 남편과 함께 2015년 10월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 의원은 지인 추천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매입한 토지라고 해명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남부청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의원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데 서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해 결과를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청장은 특히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으로 부당 이득을 환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지금까지 LH 직원들이나 공무원에 집중됐던 부동산 투기 수사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계양 신도시와 대장 신도시에서 땅을 사들인
건축업자 일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1년여간 사들인 신도시의 땅값만 80억에 달했는데 경찰은 투기 목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계양 신도시 지구로 지정된 한 농지. 건축업자 A씨는 2019년 3월 이 땅을 4억 4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2달 뒤엔 500m 떨어진 농지를 12억 6천만 원에 샀습니다. 두 땅을 사기 위해 지역 농협에 12억 원을 빌렸습니다. 70만 원도 안 갔었는데 90만 원 넘게 경매가 붙은 거를 여기 발표나고 나자마자 그렇게 산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A씨 가족이 계양 신도시와 부천 대장지구에서 1년여간 사들인 땅은 모두 10필지. 매입 가격은 86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매입 비용의 80%가량을 은행 등에 빌렸습니다. 경찰은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A씨가 농지를 구입하면서 허술한 농협 경영 계획서를 낸 것으로 미뤄 투기 목적의 거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A씨 부인과 자녀 등 4명을 모두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자택과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작업하면서 비공개 정보를 얻어 땅을 산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A씨 측은 정상적 거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표된 후에 11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 주고 다 오른값을 샀어요.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책임지라고. 한편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몰수보전 신청 처분을 받게 된 포천시 공무원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9월 40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 운동 이틀째였던 어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젊은 층이 많은 신촌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비강남권 8개 지역을 돌며 유세를 펼쳤는데요. 각각 부동산 세금 감면과 재개발, 재건축 공약을 내세워 이번 선거 최대 이슈인 부동산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신촌과 홍대 인근에서 청년층 공략에 나선 민주당 박영선 후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20만 원 월세 지원 정책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시지가 인상률을 다시 조정해 세금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공시지가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LH 투기 의혹에 공시가격 인상까지 더해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이해 충돌 방지법, 이것이 지금 현재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비강남권 8개 구를 찾아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오 후보도 최대 이슈인 부동산에 집중했습니다. 공항 인근 지역 수건 사업인 고도 제한 완화도 언급했습니다. 고도 제한에 묶여서 발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들어가면 이번에는 고도 제한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지역구였던 구로구에선 주택 공급 실패를 강조하며 대안으로 민간 주도 재개발을 제시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그냥 조합들이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만 해줄 수 있으면 될 일을 본인이 이 지역구에 12년 동안 국회의원 노릇을 하면서 전혀 주민들께 도움을 드리지 못해놓고, 오 후보가 과거 문 대통령을 중증 치매 환자로 표현한 데 대해 논란이 일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흥분한 상태에서 한 발언인 것 같다며 주의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집트에서 열차 추돌 사고가 일어나 30여 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승객 중 한 명이 비상제동 장치를 작동시켜 열차를 갑자기 세우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두바이에서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460km 떨어진 소하그. 어제 이곳에서 열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앞서가던 열차가 갑자기 멈춰서자 뒤따르던 열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선행 열차가 탈선했고 일부 객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사고 직후 승객과 인근 주민들이 부상자를 꺼내려고 했지만
객차 내부까지 크게 일그러진 상태여서 구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30여 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집트 철도 당국은 일단 승객 중 한 명이 비상 제동 장치를 작동시켜 열차를 갑자기 세운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2019년 2월에도 열차가 방호벽을 들이받아 25명이 숨지는 등 열악한 안전 시스템으로 인한 철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가 한국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현지 가스전 사업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한해 수천억 원의 돈이 이 가스전을 통해 미얀마 군부로 들어간다는 건데요. 방콕에서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미얀마 서해상의 쉐가스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분 51%를 소유하고 직접 천연가스를 시추하고 판매합니다. 한 해 3, 4천억 원의 수익을 20년 넘게 보장받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이 가스전에서 막대한 현금이 미얀마 가스공사를 통해 미얀마 군부에 들어간다고 보고했습니다.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에게 사업 중단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Total POSCO Daewoo Petronas PTTEP အစရှိတဲ့ wine and gas operator တွေစီမတ်လ9ရက်နေ့ရက်စွဲနဲ့အာဏာသိမ်းစစ်အုပ်စုစီရေနံနဲ့တဘာဝဓာတ်ငွေရောင်းချရငွေတွေစီးဝင်မသွားစေဖို့ 프랑스에서는 미얀마 가스전 개발을 하는 토탈사를 상대로 사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yanmar's natural gas projects will generate an estimated $1 billion in revenue this year. Without sanctions, the illegal military junta of Myanmar will be able to use these funds to support their criminal enterprise and their attacks on innocent people. 사업 중단 요청 공문을 받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아웅산 수치 정부에서도 사업을 진행했으며 현 미얀마 군정과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가 미얀마 국가에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나 중요성,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직원들의 안전 확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한편 미얀마에서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서자 미얀마 주재 호주 대사관은 자국 국민들에게 비상식량을 준비해 안전한 대피소를 찾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경북 구미안 빌라에서 홀로 방치돼 숨진 3살 여아 사건 속보 전해드립니다. 숨진 아이의 친모인 성모 씨가 구미안 산부인과 입원해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혈액형 검사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 구미경찰서는 숨진 아이의 친모인 성모 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산부인과에 기록된 신생아의 혈액형, 석 씨의 딸이자 산모로 기록된 22살 김모 씨에게선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란 겁니다. 경찰은 석 씨가 산부인과의 신생아 혈액형 검사 전 자신이 낳은 아이와 외손녀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건 관계자의 혈액형이나 아이 바꿔치기 시점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석 씨의 출산 기록을 비롯해 사라진 아이의 행방과 숨진 여아의 친부 등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경찰은 입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벌이는 한편 석 씨와 관련한 남성을 대상으로 통화 기록과 금융자료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과수 DNA 분석 검사 이후에도 석 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자 검찰은 석 씨의 DNA 검사를 대검찰청에 다시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석 씨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안과 전남권 그리고 경남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 최대 50%까지 꼭 감속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의 영향으로 고속도로에서는 다소 혼잡한 수준의 정체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방 쪽으로는 오전 9시경부터 차량들이 늘겠고 오전 11시 무렵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대체로 지나기 수월합니다. 다만 서해안선 목포 방면으론 비봉부터 화성휴게소까지 앞서 있었던 작업의 여파로 짧게 막히고요. 중부내륙선의 경우에는 양평 쪽 북상주 부근 갓길에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통영 대전선 통영 방면으로도 오동터널 내부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 모습인데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전방 주시 잘하셔야겠습니다. 경부선의 경우 이 시각 부산 방면으로 전 구간 수월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흥동탄이나 북천안 부근에서 점차 차량들이 몰리겠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저기압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수도권과 충남, 호남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세찬 비가 쏟아질 텐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제주도와 지리산 부근, 남해안 지역에도 최고 80mm,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경남 지역에도 최고 60mm,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내륙 지역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동안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긴 한데요. 서울이 10.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15도, 대구 17도, 전주와 광주는 1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오전에 비가 대부분 그치긴 하겠지만 내일 밤부터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소집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외교의 최우선 순위라고 답했고 백악관은 대북 정책 검토가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여러 건의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Those launches obviously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reaten the region and the broader international community. 미 국무부는 이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은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동맹국들과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hat undermine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we'll continue to deal with those appropriately within the Security Council context and in discussions with allies and elsewhere.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현지 시간 26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를 소집한 데 이어 현지 시간으로 29일에는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도 막바지 단계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Well, we are in the final stages of our intensive multi-stakeholder North Korea policy review.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 일본 간 3자 대화가 다음 주에 열린다며 이 대화가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해 이에 당사국 간의 최종 조율을 마친 뒤 대북 정책을 입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수도권의 2단계, 비수도권의 1.5단계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됩니다. 5인 이상 사적으로 모이는 것도 여전히 금지되고 수도권 음식점 등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영업 제한도 계속됩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서 지금의 상황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94명입니다. 300에서 400명대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정체기가 10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6주째 유지해왔지만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2단계, 비수도권의 1.5단계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은 커지는 반면 긴장감은 점점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3차 유행이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에 들어서도록 핵심 방역 조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지속됩니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 결혼을 위한 상견례,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경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 인원은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4제곱미터당 1명까지 허용됩니다. 돌잔치의 경우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전문점에서 열면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도 유지됩니다. 영업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완화와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규제든 제재든 풀어주고 조금이라도 장사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방역당국은 다음 달 30일까지를 봄철 나들이 방역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자연공원과 지역 축제장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버스로 단체 여행을 할 땐 방역관리자를 정해야 하고 여행 후 확진자가 생기면 방역당국의 참석자 명단을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앞으로는 거리두기 단계와 별도로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켜야 할 기본 수칙들이 더욱 강화됩니다. 식당이나 카페처럼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닌 대부분의 다중시설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 출입 자체가 제한됩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식당에 들어갈 때 이젠 너무 당연한 QR코드 찍기. 원칙적으로 일행 모두가 찍어야 하지만 다 일행인데 어차피 우리 같은 직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한 병만 찍으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일일이 다 찍어요? 뭐 배터리 없어요.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출입자 모두가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합니다. 특히 유흥시설은 손으로 명부를 작성해서는 안 되며 전자 출입 명부만 써야 합니다. 여기에 의심 증상이 있는 이용자와 종사자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유증상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찾으며 감염이 전파된 사례가 23%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는데 이들의 출입 제한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처럼 원래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니라면 허용된 구역 외에서는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종교시설과 영화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대표적인 적용 사례였지만 추가로 실외 체육시설과 스포츠 경기장, 무도장, 도서관, 이미용실,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기본 방역 수칙은 7가지로 늘어납니다. 기존의 마스크 착용, 출입자 관리 등 4개 외에 음식 섭취 금지, 증상 확인과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 수칙을 적용받는 곳도 기존 24개에서 33개 시설로 늘었습니다. 카지노와 전시회, 키즈카페 등 9곳도 기본 수칙을 꼭 따라야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됩니다.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되는 방역 수칙을 좀 더 강화하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 준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점검해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방역 수칙들이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지는 체계로 이행을 해보자라고 하나. 정부는 현장에서 강화된 수칙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을 감안해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충북 증평의 한 교회에서 신도 20여 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교회 예배와 소모임을 통해 연수에 감염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증평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지난 25일 근육통 등 의심 증상을 보인 20대 교인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신도 등 60여 명이 1차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집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연쇄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 관계자는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등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내에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졌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확진을 받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교회를 임시 폐쇄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밀접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 환자에 대한 후송뿐만 아니라 접촉자를 가려내서 계속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또 방역, 소득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꼭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어제는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지 111주년 되는 날입니다.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유해를 반장해달라는 유언에도 불구하고 안 의사의 유해 매장지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안 의사가 묻혀있는 곳을 찾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리순에서 오세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첫 번째 장소는 리순 감옥 북쪽 원보산입니다. 2008년 중국 당국과 유해 발굴에 나선 곳이지만 현재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본래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 군부대 땅은 아직까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안중근에서 유해 발굴한다면 국방부하고 또 중국 국방부와 같이 협의해서 이 안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리순 감옥 박물관 측이 제보를 받아 단독으로 발굴한 두 번째 유력 매장지는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흑산으로 덮였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생긴 흙을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这个这一堆土啊，有个13宝，他盖房子挖的土都，对的，准备将来以后原来没有这个坡。 세 번째 유력한 매장지는 리순 감옥 동쪽에 있는 리순 감옥 공동묘지 예터입니다. 지난 1965년과 71년에 10여 구의 리순 감옥 수감자의 시신을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0제곱미터 규모의 묘역에 대해 지표 투과 조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중국 측의 호응이 관건입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안중근 의사 고향인 황해도 해주를 고려해서 남북이 동시에 신청을 하면 유해 발굴에서 고민하겠다. 유력한 세 군데 후보지 모두 아직까지도 철저하고 충분한 조사를 끝내지 못한 실정입니다. 중국 측의 협조가 절실한데 결국 남북이 손을 잡고 중국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이틀 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남북미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는 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무겁게 말을 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자칫 미국 내 강경론을 부추겨 남북미 대화 재개 노력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염려한 겁니다. 이틀 전 정부가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깊은 유감이라고 밝힌 입장과 비교하면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2033년 3만 톤급 경항 공모함 건조와 2024년 3천 톤급 잠수함 사업 마무리를 일일이 언급하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신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서해 수호 역사는 모두의 긍지이고 자부심이라며 국민 통합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이자 안보라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북 메시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분명한 경고와 함께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지를 북미 양측에 보낸 것이란 분석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최근 저희 KBS에 한 신용카드 회사 CEO에 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간부들이 모인 공식 회의 자리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막말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는 룸사롱이라든가 예쁜 여자 같은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KBS는 법률 검토와 자문을 거쳐서 있는 그대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지속하고 있는 우리 기업 내부의 왜곡된 위계 질서에서 이런 막말을 비롯한 직장 내 갑질이 비롯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우리가 있잖아, 여자를 구할 때 예를 들어서 룸사롱에 가거나 어디 갈 때 목표를 딱 하거나 예쁜 여자, 예쁜 여자는 단가가 있어요. 오늘 갔을 때 옆에 앉으면 20만 원, 얼마, 시간당 얼마 이렇게 차이가 정확하잖아. 굉장히 미니어이죠. 하나카드 최고 경영자인 장경훈 사장이 지난해 2월 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룸살롱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예쁜 여자도 내가 하루 오늘 즐겁게 놀 건 모르겠지만 이 여자하고 평생 살았을 때 너 그런 여자하고 평생 살겠냐? 안 살지. 무슨 얘기냐면 카드를 고르는 일이라는 거는 A를 고르는 게 아니라 와이프를 고르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참석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듯한 발언도 나옵니다. 룸사롱 미안하다는 거지. KBS는 방송 전 장 사장을 만나 대화 내용을 직접 들려줬습니다. 장 사장은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과 단어를 언급해 송구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해당 회의에 여성 부서장은 없었으며 소수 임원을 불러 진행한 느슨한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녹취를 들어보면 인사, 마케팅, 사업 지원 분야 등에서 최소 15명의 임원과 부장이 장 사장과 대화하거나 이름이 불립니다. 장 사장의 평소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는 또 있습니다. 이것들 있잖아. 사장한테도 이렇게 가리네. 자료를. 야, 이게 네가 사장한테도 이렇게 가리냐? 저 미들이 너희 날 죽여버릴 거야 아주. 전화해서 쌍욕을 하고 지책하거나 문자 부탁을 보내거나 이익에 전화해서 욕하고 대부분 면대 면으로. 장 사장은 하나은행 재직 시절 DLF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DLF 판매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는데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에서 가장 큰 책임을 물은 인물인데 금융회사 경영진이 될 수 없지만 불복 소송을 내고 하나카드 사장에 연임됐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막말은 직장 내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인사권이라든지 업무 평가권을 갖고 있는 상급자가 이런 막말을 한다면 피해자는 제대로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결국 2년 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까지 만들어졌는데요.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계속해서 김도영 기자입니다. 상급자의 막말은 직장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임원회의 때 CEO가 기본이고 이게 증거로 남았냐 안 남았냐 차이가 있긴 한데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수시로 하고요. 네, 소리도 많이 지르시고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시민단체 조사 결과를 보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답은 법 시행 전보다 오히려 소폭 늘었습니다. 대응 방식을 보면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60%를 넘었고 다음은 개인적 항의였습니다. 참은 이유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와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가 대부분입니다. 눈에 띄는 건 피해자가 당하는 2차 고통 중 하나가 가해자의 소송이라는 점입니다. 갑질 신고 뒤 사장의 공식 사과까지 받은 김모 씨. 그런데 이후 가해자는 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소송이라는 게 정말 사람의 피를 말리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곳에 사과문을 게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성 고소를 한 것이 저는 정말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주일간 접수된 직장 갑질 신고를 검토하는 시민단체의 회의. 피해자들은 해결 방법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500명 이상 되는 큰 회사인데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나 지침은 별도 없다고. 회사가 주로 취하는 조치가 가해자를 인사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인사이동시키는 방식이고.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너무 모호해가지고 판단이 감독관마다 상이하고 이래서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고 보호 조치가 결국 회사에 이제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는 건데 사실 이 회사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고를 받은 사용자가 조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이제 뭐 크게 복잡한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담아서 신고를 하면 그걸 이제 바로 처리도 되고 자정 작업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아파트 경비원 같은 간접 고용 등은 여전히 법의 보호 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등산 같은 야외 활동에 나서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족이나 탈진 같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최근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자 전국 유명 산에는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날 좀 풀리고 공기도 조금 괜찮아진 것 같고 그래서 나왔죠. 덥지도 않고 선선하고 이제 기온이 딱 맞으니까.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산행에 나섰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탈진 등으로 긴급 구조되는 등산객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해발 1000m가 넘는 충북 제천 금수산을 오르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 헬기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인근의 또 다른 산에서 30대 등산객이 발목을 다쳐 들것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4건 중 1건은 3월과 5월 사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 봄엔 코로나19 여파로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늘 것으로 보여 소방당국도 만일의 안전사고에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핫팩이나 여분의 옷을 준비하고 혼자 등산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2명 이상 산행을 해. 또 산행 전 충분한 준비 운동과 정해진 등산로로 가는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 현장에선 자해를 시도하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20대 남성은 숨진 첫째 딸과 아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그젯밤 8시 10분쯤 이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서 세 모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집안 거실에선 자해를 시도해 의식을 잃은 20대 남성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한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세 모녀를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넷 게임을 하다 숨진 첫째 딸과 알게 된 사이였는데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직접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혼자 있던 둘째 딸을 먼저 살해한 뒤 집안에서 머물다 나중에 귀가한 첫째 딸과 어머니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3일 아파트 CCTV에 이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CCTV를 돌려보니까 타일러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았어. 그날 저녁 세 모녀의 집에서 누군가 싸우는 듯한 큰 소리도 났다는 게 주민들의 말입니다. 어디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서 창문 쪽으로 되게 시끄러웠어. 그날 이후로는 이 남성의 모습이 아파트 CCTV에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3일 저녁 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자해 상처 수술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숨진 세 모녀에 대한 부검과 남성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을 기소할지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창덕수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를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치료를 위한 투약이었다고 해명해온 이 부회장 측은 최근 각계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의 적정성 등을 따져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심의위는 어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수사 중단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위원 과반수 의견으로 결론을 내게 돼 있는데 위원 15명 중 기피 결정이 내려진 1명을 제외하고 6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8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낸 겁니다.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7명씩으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공소 제기 여부 역시 과반인 8명이 안 돼 부결된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즉각 중단되는 것은 물론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열린 수사심의위에서도 불기소 권고가 나왔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백하다며 기소한 바 있습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점차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백령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오전 중에 수도권과 충남, 호남 지역으로도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봄비치고는 꽤 양이 많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 지역에는 최고 80mm,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경남에는 20에서 60mm,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내륙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도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동안 해안 지역과 제주에는 오후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특히 영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0.4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대구도 7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서울 15도, 강릉 18도, 대전 19도, 대구 17도, 광주는 1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비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더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조사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주 비공개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계약된 물량이 제대로 공급될 때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외부 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한국산 코로나19 치료제를 승인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자문했는데 북유럽 4개국이 곧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증상이 있는 사람의 출입과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후보는 땅의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고 해명해왔지만 땅 개발 용역 부일 전 처가가 경계를 직접 침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에 오 후보도 동행했다고 경작인들이 증언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에 걸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등 일부 지역에선 돌풍과 침수,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예상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소집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조사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주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여러 건의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Those launches obviously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reaten the region and the broader international community.
미 국무부는 이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은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동맹국들과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hey undermine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we'll continue to deal with those appropriately within the Security Council context and in discussions with allies and elsewhere.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현지 시간 26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를 소집한 데 이어 현지 시간으로 29일에는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회의를 마친 뒤 북한 미사일 발사를 조사하기로 합의했다며 다음 주 이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도 막바지 단계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We are in the final stages of our intensive multi-stakeholder North Korea policy review.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 일본 간 3자 대화가 다음 주에 열린다며 이 대화가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해 이에 당사국 간의 최종 조율을 마친 뒤 대북 정책을 입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영내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외부 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계약된 백신 물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공급 차질로 갈등을 빚어온 아스트라제네카에 유럽연합 EU가 사실상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약속을 지킬 때까지 EU 안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EU 외부로의 반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Make sure that everything stay in Europe until the company will come back to its commitment. And this is why we have this instrument that the President of the Commission yesterday again put in place to make sure that we control. 현지 시간 25일과 26일 화상으로 진행된 EU 정상회담에선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정상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일부 제약회사가 유럽인과의 약속을 존중하지 않는 한 모든 수출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remièrement, la fin de la naïveté. Je soutiens les mécanismes de contrôle aux exportations mis en place par la Commission européenne. EU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올해 1분기까지 1억 2천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생산 차질을 이유로 3천만 회분만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1,900만 회분이 EU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 이탈리아의 아스트라제네카 병입 공장에서 2,900만 회분의 백신이 발견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코백스와 EU로 공급될 물량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EU는 영국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할 물량을 감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한국산 치료제를 사용해도 좋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정식 승인을 하기 전이지만 EU 회원국들이 필요로 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북유럽 4개국이 곧 도입할 예정입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한국 셀트리온이 개발한 레키로나주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키로나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들러붙어 바이러스가 체내세포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레키로나주는 지난달 5일 한국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아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는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의 이번 권고는 정식 승인이 나지 않은 의약품을 유럽연합 회원국이 사용해야 할 경우 전문가들이 과학적 판단을 미리 해주는 절차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치료제가 유럽으로 공급되는 첫 관문이 열렸습니다. 북유럽의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와 핀란드 4개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셀트리온 치료제 수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권고 결정으로 한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유럽에서 정식 승인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레키로나주는 이달 초부터 유럽의약품청의 긴급 사용 승인 심사도 밟고 있는데 다음 달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수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유럽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3차 유행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4일 코로나 봉쇄를 더 강화했지만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26일 현재 수도권의 중환자실 포화도가 120%를 넘어섰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당초 내일까지였던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정부가 다음 주부터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주째 하루 3,400명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소연 기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방역 기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우선 방역당국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동반이나 결혼, 상견례 등을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금지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의 밤 10시 이후 영업도 계속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기본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시설 종류가 24개에서 33개로 늘어납니다. 새로 적용되는 시설은 미술관, 도서관, 키즈카페 등 9곳입니다. 기본 방역 수칙도 4개에서 7개로 늘고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대상 시설에 일괄 적용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부 관리 등에 더해 증상이 있을 경우 다중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수칙이 추가됐습니다. 또 식당 등 음식 섭취가 목적이 아닌 시설에서 허용구역 외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네, 조금 더 강화됐는데 이렇게 방역 조치가 달라진 배경은 뭔가요? 네, 방역당국은 10주째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유증상자가 출입하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중이용시설 방역 대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병원과 의원, 약국 등에서 유증상자에게 검사를 권고하도록 의료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발표된 확진자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 471명, 해외 유입 2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21명, 경기 187명, 경남 37명, 인천 2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11명이고 사망자는 7명 늘어 모두 1,700여 명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0만 700여 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1차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3만 2천여 명으로 총 76만 7천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속보입니다. 오 후보는 그동안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 이 땅이 개발지구에 포함된 것을 몰랐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과 반대되는 정황과 증언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 후보 처가가 2005년 6월 갑자기 해당 땅을 측량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기 땅을 스스로 측량한 건데요. 이명박 서울시가 내곡지구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 직전입니다. 먼저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장모와 오 후보 아내 등 4남매 모두 5명은 지난 1970년 서울 내곡동 두 필지의 밭을 지분으로 나눠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이후 농지가 어떤 상태로 유지돼 왔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서울 내곡동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김모 씨. 김 씨는 지난 2000년 초부터 오 후보 아내와 처가 땅에서 경작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땅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시인회가 없고 그런다고 아줌마 조경수도 옆에다 좀 했었고 이것이 맹문이라고 늘 많이 제가 했었습니다. 김 씨는 몇 년 후 땅 주인이라며 남녀 2사람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배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때 어린 길에서 못 가고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이날은 소작을 하라는 말과 함께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는데 김 씨 휴대전화에는 오 후보 장모의 이름과 번호가 입력돼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땅을 측량하겠다고 했고 다음 날 바로 측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KBS가 입수한 해당 토지에 대한 당시 지적공사의 측량 기록입니다. 2005년 6월 10일 측량 신청 접수, 사흘 뒤인 6월 13일
두 필지에 대해 측량이 실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됩니다. 이해관계인, 즉 오 후보 처가에서 측량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은 소유한 땅의 실제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명박 서울시가 이 땅이 포함된 내곡지구 개발을 건교부에 최초로 공식 제안한 건 2006년 3월. 그러나 제안을 위해서는 시행사였던 SH가 먼저 내곡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SH가 3개 업체와 맺은 조사 설계 용역 계약서, 2005년 6월 22일부터 용역을 시작한다고 돼 있습니다. 오 후보 아내와 처가 땅에 대한 측량은 개발 용역 착수 9일 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내곡동 땅 측량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으며 후보가 처가에 직접 확인한 결과 2005년쯤 불법 점유자가 있어 경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 측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지난 2005년 6월 측량이 이뤄질 당시 오세훈 후보 아내와 처가 땅에는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측량 현장에 이들도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가 측량 당시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송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아내와 처가 땅에는 김모 씨를 포함해 최소 4명이 경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KBS는 이들 중 3명을 접촉했고 2명이 측량 현장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땅 주인 측에서 2명이 왔는데 1명은 오세훈 후보의 장인, 성은 정 씨로 기억합니다. 장인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둥글둥글 하니. 그 장인의 성함이 생각나세요? 정무신데. 혹시 그 남편이라고 갔는데. 다른 1명은 오세훈 후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오세훈 후보가 측량하러 온 거를 직접 보셨어요? 봤어요. 모두들 다 봤는데 그때. 이들이 오세훈 후보로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선글라스가 나왔습니다. 선글라스 딱 끼고 제가 넥타이 안 매고 이 거시기 정도 어디 무슨 뭐라 콤비 그런 게 있더라. 이가 그러니까 배가 금방 나오겠다. 선글라스를 쓰고 무슨 장판을 입었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오 후보로 기억되는 사람에게 경작인 중 1명이 먼저 말을 걸어 인사를 나누었다는 점에서도 기억이 일치했습니다. 제가 어머님 아니시라고 그래갖고 이야기 다 했지. 그래갖고 오배정사님이라고 인사한 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경작인 1명은 측량이 끝난 뒤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먹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세 분이 이제 식사를 하셨고 뭐 드셨는지도 기억나세요? 생택한 데서 정치 이야기를 좀 서로 했어요 같이. 취재진은 언급된 식당이 실제 존재하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은 공사장. 하지만 오랫동안 식당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펜스처럼 거. 네, 식당이 있었죠. 한국 식당. 혹시 뭐 한식 같은 거 팔고 영업한 지는 오래됐고요, 그 자리에서. 네, 저희 여기 전부터 있었는데. 측량을 하면 신청인이 입회 서명하도록 돼 있는데 국토정보공사는 입회인 정보를 비공개한 후 측량 결과도를 공개한 상태입니다. 측량 당시 현장에 갔었냐는 질문에 오세훈 후보 측은 측량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장인과 큰 처남이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북한이 그제 진행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주권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엔 결의 위반 지적에 반발했습니다.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고 신형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는 우리 당과 정부가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국방 과학 정책 목표들을 관철해 나가며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라면서 주권 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세종시에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대상자는 차관급인 전 행정도시 건설청장이었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재현 기자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지는 세종시에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 LH 세종지역본부 등 4곳입니다.
차관급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는 퇴임 넉 달 뒤인 2017년 11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에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9개월 뒤 이 땅의 인근 지역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돼 A씨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A씨는 청장 재임 시에도 개발 예정지 근처의 땅을 부인 이름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투기 의혹을 경기 남부청에 배당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의 경우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니고 혐의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양 의원은 남편과 함께 2015년 10월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 의원은 지인 추천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매입한 토지라고 해명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남부청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의원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데 서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해 결과를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청장은 특히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으로 부당 이득을 환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LH 직원이나 공무원에 집중됐던 부동산 투기 수사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계양신도시와 대장신도시에서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건축업자 일가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1년여간 사들인 신도시 땅값만 80억에 달했는데요. 경찰은 투기 목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계양신도시 지구로 지정된 한 농지. 건축업자 A씨는 2019년 3월 이 땅을 4억 4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2달 뒤엔 500m 떨어진 농지를 12억 6천만 원에 샀습니다. 두 땅을 사기 위해 지역 농협에 12억 원을 빌렸습니다. 70만 원도 안 갔었는데 90만 원 넘게 경매가 붙은 거를 여기 발표나고 나자마자 그렇게 산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A씨 가족이 계양신도시와 부천 대장지구에서 1년여간 사들인 땅은 모두 10필지. 매입 가격은 86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매입 비용의 80%가량을 은행 등에 빌렸습니다. 경찰은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A씨가 농지를 구입하면서 허술한 농협 경영 계획서를 낸 것으로 미뤄 투기 목적의 거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A씨 부인과 자녀 등 4명을 모두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자택과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작업하면서 비공개 정보를 얻어 땅을 산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A씨 측은 정상적 거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표된 후에 11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 주고 다 오른값을 샀어요.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책임지라고. 한편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몰수보전 신청 처분을 받게 된 포천시 공무원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9월 40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였던 어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젊은 층이 많은 신촌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비강남권 8개 지역을 돌며 유세를 펼쳤는데요. 각각 부동산 세금 감면과 재개발, 재건축 공약을 내세워 이번 선거 최대 이슈인 부동산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신촌과 홍대 인근에서 청년층 공략에 나선 민주당 박영선 후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20만 원 월세 지원 정책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시지가 인상률을 다시 조정해 세금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공시지가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LH 투기 의혹에 공시가격 인상까지 더해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이해 충돌 방지법, 이것이 지금 현재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비강남권 8개 구를 찾아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오 후보도 최대 이슈인 부동산에 집중했습니다. 공항 인근 지역 수건 사업인 고도 제한 완화도 언급했습니다. 고도 제한에 묶여서 발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들어가면 이번에는 고도 제한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지역구였던 구로구에선 주택 공급 실패를 강조하며 대안으로 민간 주도 재개발을 제시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그냥 조합들이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만 해줄 수 있으면 될 일을 본인이 이 지역구에 12년 동안 국회의원 노릇을 하면서 전혀 주민들께 도움을 드리지 못해놓고 오 후보가 과거 문 대통령을 중증 치매 환자로 표현한 데 대해 논란이 일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흥분한 상태에서 한 발언인 것 같다며 주의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집트에서 열차 추돌 사고가 일어나 30여 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승객 중 한 명이 비상제동 장치를 작동시켜 열차를 갑자기 세우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두바이에서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460km 떨어진 소하그. 어제 이곳에서 열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앞서가던 열차가 갑자기 멈춰서자 뒤따르던 열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선행 열차가 탈선했고 일부 객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사고 직후 승객과 인근 주민들이 부상자를 꺼내려고 했지만 객차 내부까지 크게 일그러진 상태여서 구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30여 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집트 철도 당국은 일단 승객 중 한 명이 비상 제동 장치를 작동시켜 열차를 갑자기 세운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2019년 2월에도 열차가 방호벽을 들이받아 25명이 숨지는 등 열악한 안전 시스템으로 인한 철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가 한국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 가스전 사업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한 해 수천억 원의 돈이 이 가스전을 통해 미얀마 군부로 들어간다는 건데요. 방콕에서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미얀마 서해상의 쉐가스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분 51%를 소유하고 직접 천연가스를 시추하고 판매합니다. 한 해 3, 4천억 원의 수익을 20년 넘게 보장받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이 가스전에서 막대한 현금이 미얀마 가스공사를 통해 미얀마 군부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에게 사업 중단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Total possible due Petronas, PTTEP,အစရှိတဲ့ wine and gas operator တွေစီမတ်လ9ရက်နေ့ရက်စွဲနဲ့အာဏာသိမ်းစစ်အုပ်စုစီရေနံနဲ့တဘာဝဓာတ်ငွေရောင်းချရငွေတွေစီးဝင်မသွားစေဖို့ 프랑스에서는 미얀마 가스전 개발을 하는 토탈사를 상대로 사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yanmar's natural gas projects will generate an estimated $1 billion in revenue this year. Without sanctions, the illegal military junta of Myanmar will be able to use these funds to support their criminal enterprise and their attacks on innocent people. 사업 중단 요청 공문을 받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아웅산 수치 정부에서도 사업을 진행했으며 현 미얀마 군정과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가 미얀마 국가에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나 중요성,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직원들의 안전 확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한편 미얀마에서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서자 미얀마 주재 호주 대사관은 자국 국민들에게 비상식량을 준비해 안전한 대피소를 찾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경북 구미안 빌라에서 홀로 방치돼 숨진 3살 여아 사건 속보 전해드립니다. 숨진 아이의 친모인 성모 씨가 구미안 산부인과 의원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혈액형 검사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 구미경찰서는 숨진 아이의 친모인 성모 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산부인과에 기록된 신생아의 혈액형, 석 씨의 딸이자 산모로 기록된 22살 김모 씨에게선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란 겁니다. 경찰은 석 씨가 산부인과의 신생아 혈액형 검사 전 자신이 낳은 아이와 외손녀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건 관계자의 혈액형이나 아이 바꿔치기 시점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석 씨의 출산 기록을 비롯해 사라진 아이의 행방과 숨진 여아의 친부 등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경찰은 입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벌이는 한편 석 씨와 관련한 남성을 대상으로 통화 기록과 금융자료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과수 DNA 분석 검사 이후에도 석 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자 검찰은 석 씨의 DNA 검사를 대검찰청에 다시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석 씨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지금 백령도 부근에는 비가 시작됐고요. 오전 중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지역, 호남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봄비치고는 양이 꽤 많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최고 80m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지역, 호남과 경남에는 최고 60mm,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내륙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도 5에서 20mm 정도의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달래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영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습니다. 서울이 10.3도, 광주는 13.6도까지 올랐고요. 한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4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5도, 대구 17도, 여수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던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가 올해 비대면 대회로 막을 올렸습니다. 각자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기록 측정을 시작하고 마치는 비대면 레이스 방식이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첨성대 옆 산책로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가면서 반팔옷이 어색하지 않은 화창한 날씨. 지난해 취소됐던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다 함께 달려나가는 출발선이나 신호는 없지만 각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기록 측정을 시작하고 마치는 비대면 레이스입니다. 경주시 일원에서의 기록을 저희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각자 참가한 5km, 10km 부분에 대해서 완주 인증을 한 후 저희가 완주 기념품이랑 메달을 같이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경주 도심과 보문단지 등 경주시가 제안한 6개 추천 코스마다 화사한 벚꽃 터널이 펼쳐져 대회 참가자들을 반겼습니다. 참가자들은 SNS에 경주 벚꽃 마라톤 태그를 달고 이른 아침부터 자신의 기록 경신에 도전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도 경주 벚꽃길에서 함께 봄의 정취를 즐겼습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와보니까 너무 좋고요. 벚꽃도 거의 만개해서 애기도 좋아하고 애기도 걷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또 꽃도 있으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경주시의 다른 봄 축제들이 대부분 취소된 가운데 올해 29회째를 맞는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에는 다음 달 8일까지 3,000명이 참가해 개별 레이스를 펼칩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대구 초등학생 5명이 실종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올해로 사건 발생 30주년을 맞아서 이 안타까운 사건을 기억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염원하는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윤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3월 26일 대구 와룡산에 도롱뇽 알을 채집하러 나섰던 5명의 어린이들이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단일 사건 최대 규모인 연인원 32만 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다가 11년 6개월 만인 지난 2002년 실종 어린이들은 와룡산 세방골에서 시민에 의해 유골로 발견됐습니다. 사건이 어느덧 30년이 흘렀지만 유족들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모든 거 다 잊고 살아보려고 했더니 또 이래 나와서 또 망이 왔더니 부모들이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대구시는 사건 발생 30주년을 맞아 추모제를 열고 어린이 사고 예방을 염원하는 추모비도 설치했습니다. 5명의 어린이들을 꽃바구니 속 꽃송이로 표현해 부모가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는 보호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허무하게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결의와 다짐을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추모비 기념비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살 정황이 유력했던 사건은 지난 2006년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로 남을 뻔했다가 2019년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정부와 국회,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와 관련 법안 입법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으로 어떻게 왜 죽어야만 했는지 꼭 알아야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풀리지 않은 진실 속에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슬픔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며 괴롭히던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0년 남는 스토킹에 의한 의도적 살인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43살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60대 여주인을 숨지게 했습니다. A씨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자 여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대화를 거부한 직후였습니다. 대법원은 여주인을 숨지게 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기간 스토킹에 의한 의도적 살인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0여 년 동안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면서 고백을 거절당한 뒤에도 집착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은 논의가 시작된 지 22년 만인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폭력 행위가 없는 스토킹은 경범죄 수준으로 처벌받았지만 최대 징역 5년의 접근 금지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범죄라는 부분을 인식을 했다면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있었더라면 범죄라면 당연히 이제 신고를 하고 그 살해가 가기 전에 살인이 되기 전까지 막을 수는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주도 앞바다에서는 참다랑어가 다량 잡혀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 위판됐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위축됐던 부산 공동어 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경매 현장 최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새벽 환하게 불을 밝힌 어선에서 사람 키만한 참다랑어가 올라옵니다. 크기와 무게를 재고 속살을 잘라 선도를 확인합니다. 경매 시작종이 울리고 우렁찬 구령과 함께 경매사들의 손놀림이 빨라집니다. 클수록 비싼 참다랑어, 최고 무게 182kg짜리는 11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제주도 인근에서 어선 12척이 잡은 참다랑어는 모두 66톤 2천여 마리로 경매가는 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지금 잡힌 참다랑어가 주종이 한 20kg에서 5, 60kg까지가 주종이고요. 여기에 주력 어종인 고등어와 방어 등의 물량까지 더해 부산 공동어 시장 하루 위판량은 모두 750톤으로
성어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차질을 빚었던 부산 공동어 시장이 다시 정상 경매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참다랑어가 대거 위판되며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생선 분류 작업자들의 집단 감염으로 한때 경매가 중단되기도 했던 부산 공동어 시장은 방역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단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나아가서 또 코로나를 대체하는 데 모든 방역 활동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참다랑어 위판이 위축된 시장에 새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생후 20일 된 아기의 발목을 거꾸로 잡아 올리는 50대 산후도우미가 찍힌 CCTV 영상이 한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산후도우미에 대해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생후 20일 된 아기가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앞에 있던 한 여성이 아기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아기를 안습니다. 아기의 발목을 잡아 올리는 50살 김모 씨. 아기의 부모가 도움을 얻기 위해 경기도 평택 보건소를 통해 신청한 산후도우미입니다. 이 산후도우미가 소속된 곳은 평택시와 연계된 16개 업체 중 하나입니다. 아기의 부모는 집안 CCTV를 확인하던 중 아기의 발목을 잡고 들어 올리거나 소파에 미는 등의 장면이 담긴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 부모는 이 산후도우미를 추천받아 일부러 지정에 신청했습니다. 실제 보건소가 이용자를 통해 조사한 지난해 평가 점수도 94점으로 높은 점수였습니다. 사건 직후 산후도우미는 자신이 미친 짓을 한 것 같다며 후회하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가족의 건강상 이유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누워 계신다는 말을 조금 하면서 자기가 좀 미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대요. 다행히 아기의 건강 상태는 큰 문제는 없지만 3개월 후에 다시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진술만 청취하고요. 정식으로 소환해서 이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김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아동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새 모녀.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하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20대 남성은 숨진 첫째 딸과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그젯밤 8시 10분쯤 이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서 새 모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집안 거실에선 자해를 시도해 의식을 잃은 20대 남성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한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새 모녀를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넷 게임을 하다 숨진 첫째 딸과 알게 된 사이였는데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직접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혼자 있던 둘째 딸을 먼저 살해한 뒤 집안에서 머물다 나중에 귀가한 첫째 딸과 어머니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3일 아파트 CCTV에 이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CCTV에서 돌려보니까 타일러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았어. 그날 저녁 새 모녀의 집에서 누군가 싸우는 듯한 큰 소리도 났다는 게 주민들의 말입니다. 어디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서 창문 쪽으로 되게 시끄러웠어. 그날 이후로는 이 남성의 모습이 아파트 CCTV에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3일 저녁 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자해 상처 수술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숨진 새 모녀에 대한 부검과 남성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6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던 두산이 주축 선수들의 이탈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기 돌파도 쉽지 않은데요. 신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회 LG 라모스가 끌어안은 두산의 1루수 동료였던 양석환입니다. 양석환은 7회 펜스 쪽 파울 타구를 잘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두산은 국가대표 좌완 투수 함덕주를 내주는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석환을 데려왔습니다. FA로 팀을 떠난 두 내야수 삼성 오재일과 SSG 최주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강팀에 입단하게 돼서 좀 저도 영광스럽고 그렇게 생각하고 강팀이 계속 강팀일 수 있게 저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운드는 불안합니다. 외국인 원투펀치 알칸타라와 플렉센이 이탈한 데 이어 함덕주까지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모은 새 얼굴 미란다는 시범 경기 첫 등판에서 3분의 2이닝 동안 볼넷 5개, 7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인 이영하는 부진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이용찬은 FA 미계약 상태입니다. 두산은 시범 경기 4연패 뒤 뒤늦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항상 우승을 목표로 하고 시범 경기 성적은 안 좋지만 이제 정규 시즌 들어가고 팬들도 많이 오시고 하면 저희도 힘나서 더 좋은 성적 날 것 같아요. 주축 선수들이 빠져나갈 때마다 화수분약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왕조 체제를 구축했던 두산. 올 시즌 5강 턱걸이 전력으로 예상되곤 있지만 투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수년 동안 여러 차례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곳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합니다. 송국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년 전부터 의붓 아버지 A씨에게 수차례 언어적,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 남편과 헤어진 뒤 A씨의 강제 추행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경찰에 고소했지만 처음엔 증거가 부족해 수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성폭력은 계속됐고 피해 상황을 견디면서 직접 녹음까지 하는 순환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거랑 똑같은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복지시설에서 임시 보호 조치도 받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자립할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 보호가 끝난 뒤엔 가해자가 있는 집 외엔 갈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불안함이 제일 크고요. 집에서도 잠을 잘 못 자고 소리에 엄청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자요.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A씨와 피해자는 분리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재판부에 잘못했다고 뉘우치면서도 강제적인 신체 접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와 A씨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가운데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 오늘은 미끄럼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대 50%까지 속도 꼭 줄이시고 방어 운전을 위해 차간 거리도 평소의 2배 이상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지방 쪽 정체는 오전 11시 무렵 가장 극심하겠는데요. 특히 경부선의 경우 기흥동탄과 옥산, 또 북천남과 옥산분기점 사이 지나기가 어렵겠습니다. 지금은 옥산 일대 포함해 전 구간에서 괜찮게 지낼 수 있겠습니다. 논산 천안선의 경우 논산 방면으로 남풍새 부근 정체가 길어지기 시작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으로 지금은 한산하지만 매송과 비봉 또 서평택 부근에서 속도 줄이겠습니다. 서해대교 부근은 이미 조금씩 이동량 늘고 있는 상황이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용인을 시작으로 6km 구간 정체입니다. 이 정체는 양지터널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광주 원주선도 외곽 쪽으로 초입 구간인 하우계 부근에서 속도 줄입니다. 전자석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와 이를 둘러싼 외교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말을 아끼면서 미국을 견제했습니다. 지난주부터 한미, 미일, 중러 회담 등 교차 외교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탐색전은 끝나가는 조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공식 회견에서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외교도 준비돼 있다고 밝혀 대화의 문은 열어뒀습니다. 지난주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드러난 미국 측 정책 기조 그대로입니다. 반면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라는 원론을 되풀이했습니다. 탄도미사일에 앞서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쐈을 때는 오히려 민생 분야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중 밀착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친서에서도 확인됩니다. 적대 세력들의 도전에 맞서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시 주석도 북중 관계를 공고히 하자는 친서를 김 위원장에게 보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 회담에서 충돌한 직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남북미 모두 대화를 이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양국을 축으로 하는 진영 대결이 북미의 움직임 못지않은 중대 변수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신냉전까지 거론되는 시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우리의 국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일정을 조율 중인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그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봄비치고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텐데요. 지금 백령도와 인천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오전 중에 수도권과 충남 지역, 호남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도 최고 80m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지역, 호남과 경남에 최고 60mm,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내륙 지역에는 10에서 40,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동쪽 지역의 대기의 건조함은 점차 해소되겠지만 영남 내륙 지역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높은데요. 서울이 10.3도, 대구 6.9도, 전주는 13.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서울 15도, 강릉 18도 예상되고요. 어제 25도 안팎까지 올랐던 광주는 18도, 대구 1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 사이에 또 중부지방에는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